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강물과 시간은 쉬지 않고 끝없이 흐르면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킨다. 강물은 흐르면서 물구비와 물밑 세상을 바꾸고 시간은 쌓여서 삶의 역사를 만든다. 강이 세상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 강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는 하나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강을 떠나지 못했다. 특히 농사꾼들은 강을 떠나면 죽을 것으로 생각했다. 아무리 강이 견딜 수 없이 고통과 시련을 줄지라도 강 사람들은 강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참고 내일을 기약하며 산다. 강은 때때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고비를 넘기고 나면 따뜻하게 품어주기 때문이다. 강은 사람을 위해 흐르고 사람은 강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 사람들은 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다가도 힘차게 흐르는 강을 보고 용기와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선다. 새끼네 사람들이 동척에 불을 지른 지도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새끼네 사람들에게 11년은 100년만큼이나 답답하고 지루하였다. 그만큼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다. 새끼래를 떠난 사람들도 많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동척 습격에 가담했던 15명 새끼네 남자들 중에서 6명이 죽고 9명이 살아남았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1년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또삼이는 마을을 떠났고 칠복이 영감네 등 죽은 사람 가족들도 몇몇은 목포로 이사를 갔다. 홍바우도 가족과 함께 후련히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송량이 되어 종에서 풀려난 후 처음 새끼네의 털을 잡고 땅을 일구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 그들은 언제고 그들이 일군 땅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해 견디고 있었다. 우아미는 2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 목포 염주근의 딸과 혼인을 하여 새끼네에 눌러 살고 있었다. 우아미는 여전히 독립군이 되었다는 아버지 장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 새끼네 사람들이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새 세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새끼네 사람들 모두가 장대불이 언젠가는 살아서 돌아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창의병에 씨를 말렸던 의병 초토작전 때도 살아남았으니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어쩌면 새끼네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은 장대부리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장계동은 영산포 소학교에서 나주 보통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나주 보통학교로 자리를 옮긴 것은 처가 도움이 컸다. 장계동은 새끼 내에 와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다. 그의 생모 마금례는 목포에서 광주로 옮겨갔다. 목포에서 많은 돈을 번 마금례는 광주에서 여각과 요릿집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다. 개항장 목포를 통해 개화 문물이 영산강을 따라 광주로 흘러들어오면서 광주가 새롭게 번창하고 있다. 광주가 전라도의 중심 도시로 떠오른 것이다. 어머니가 자결하여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재산을 탕진하며 방탕 생활을 했던 양만석은 일본으로 떠났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본에서 대학에 다닌다고도 했고 일본에서 다시 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양만석의 처 박씨가 아들을 데리고 나주 양진사 댁에서 나와 친정인 부름의 박조씨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 부부가 오래전에 갈라섰다고도 했다. 사람들은 양만석이 출세를 해서 돌아오면 새끼네 사람들이 더 들볶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모두들 그가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전포수는 여전히 거들먹거리며 소작인들을 괴롭혔다. 사람들은 전포수를 볼 때마다 지난날의 양만석을 떠올리곤 했다. 양만석이 그랬던 것처럼 전포도 역시 도리우찌 모자에 탱크 바지를 입고 일본 사람 행세를 했다. 동척을 습격했다가 되레 큰 고통을 겪은 새끼네와 부름의 개태 등 근동 사람들은 그 후 더욱 길을 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고 있었다. 다시는 일본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죽었거니 하고 요구하는 대로 소장료를 바쳤다. 영산포 선창은 날로 번창했다. 영산포는 목사고을 나주보다 훨씬 더 흥청거렸다. 영산포에서 목포로 운항하는 영포한 승객들도 하루가 다르게 넘쳐났으며 고깃배들도 포구 앞에 그들먹하게 들어찼다. 선창거리에는 주막이며 음식점, 잡화점, 싸전, 생선가게, 젓갈 가게들이 즐비했다. 선창거리에 들어서면 비릿한 생선 냄새와 짭짜름한 젓갈 냄새가 훅 덮쳐왔다. 선창거리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늘 벅신거렸다. 선창이 번창할수록 일본인들의 수도 늘어났다. 어디를 가나 목소리 높은 일본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일본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 사람들 목소리가 커갈수록 조선 사람들의 목소리는 힘없이 잦아들었다. 조선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은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이었다. 신학문을 익히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맑고 빛나는 눈망울 속에 그들의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 통학열차를 타기 위해 영산포역에 몰려드는 학동들을 볼 때 한숨 대신 오달진 웃음이 살아나곤 했다. 광주 목포 간 통학열차가 처음 개통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영산포역에서 고작 2서너 명의 조선 학생이 열차를 기다렸는데 해마다 수가 불어 지금은 20명 남짓이 되었다. 조선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보다 늠름하고 기상이 넘쳐 보였다. 비록 그 학생들이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그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했다. 머지않아 그들이 어른이 되면 일본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 줄 것으로 믿었다. 노루목 양진사댁 비자였던 장쇠의 증손자이며 얼금뱅이 장흥보의 손자이고 장계동의 아들인 장백년은 광주 보통학교에 다녔다. 나주 보통학교에 다니고 있던 백년을 장계동의 생모인 마금예가 광주 고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주에서 보통학교를 다녀야 한다면서 광주로 데려가 전학을 시켰다. 백년은 방공일에 새끼네 집에 왔다가 공일날이 되자 광주행 기차를 타기 위해 이른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는 매월 첫째 방공일마다 집에 왔다. 한 달 만에 손자를 만난 쌀분이는 백년의 밥상머리에 쪼그리고 앉아 이것저것 반찬을 집어 밥 위에 얹어주며 먹으라고 권했다. 아가, 이 조개무침 조금 묵어봐라. 새콤달콤 영판 만나야. 할미가 넣어주려고 강에서 잡아왔은께. 쌀분이는 비록 백년이가 자신이 배 아파 낳은 핏줄은 아니지만 장차 죽은 다음에 제사 받아먹을 놈이라는 것을 아는지라 흠뻑 정을 쏟았다. 하나 개부끔 고습더라. 백년은 할머니가 밥에 얹어주는 대로 널름널름 받아먹었다. 아, 새우 호박 졸인 것도 좀 묵어봐라. 칼칼하고 영판 맛나야. 아, 오지게도 맛나네. 백년은 할머니가 반찬 그릇을 밥그릇 가까이 옮겨 놓을 때마다 맛을 보았다. 광주 부자 할매네 집에서 호강하고 맛난 거 많이 먹은 게로 새끼네 애미는 통 생각도 안 나지야. 아니란께. 백년이 연추는 첫째가 새끼네 우리 할머니고 둘째가 광주 할머니란께. 어이구, 그리여. 내가 하지 참말이여. 아, 그란께 아프지 말고 후담에 나 장가갈 때까지 살아해. 그려.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니. 금세 얼굴에 혈색이 돈 쌀분이는 백년의 엉덩이를 토닥거리며 한박 웃었다. 백년이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장계동이가 그의 처 최월순이와 같이 백년의 편에 그의 생모에게 보낼 짐을 꾸리느라 바쁘다. 둘째 백석이와 백금이는 아버지가 홍어를 집으로 싸는 것을 구경하고 서 있다. 장계동은 전날 영산포 선창에 나가 흑산 홍어 대자 2마리에 민어며 돈배젓과 고노와다를 사왔다. 장계동은 생모가 고노와다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목포에서 함께 살 때 끼니마다 고노와다가 밥상에 오르지 않을 때가 없었다. 생모 영향을 받았는지 장계동도 고노와다만 있으면 밥에 넣고 비벼서 뚝딱 한 그릇을 먹어 치운다. 약간 쌉싸름하고 짭조름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아주 깊다. 장계동은 홍어와 젓갈통을 지프로 여러 번 싸고 가마니에 넣어 새끼로 친친 묶고 있다. 아, 야물딱지게 좀 잼미시오. 옆에 서 있던 계동의 처가 새끼줄을 건네주며 말했다. 아이고, 너무 무가서 금남간 거 좀 들고 가려면 백년이 욕 보겠는데요. 아, 인력거 불러 타고 가면 되지. 아이고, 기차 속에서 냄새 난다고 난리겠구먼. 팍 삭은 홍어 냄새가 바로 전라도 냄새여. 아, 홍어 냄새 싫다면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지. 아, 기차에 전라도 사람들만 탈랍디요. 쪽발이도 타고 타간 사람들도 탈 텐디. 코 맥힌 사람들 뻥 뚫리겠지. 장계동은 어물을 단단히 싸고 묶어
자전거 짐대에 올려놓고 나서 회중 시계를 꺼내 보았다. 12시 기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할 것 같아 턱짓으로 그의 처에게 방에 들어가 보라는 신용을 했다. 최월순이 방으로 들어가 백년의 밥그릇을 들여다보고 서 있다. 야야, 깨작거리지 말고 싸게 묵어라. 어머니의 재촉에 백년의 숟가락질이 빨라졌다. 아, 소라, 온칠라. 물 마셔 감시롱. 싸먹싸먹 묵어라. 쌀분이가 물그릇을 밥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 사이 장계동이 자전거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자 백석이가 아버지 나가신다며 다급하게 형을 외쳐 불렀다. 이윽고 백년이와 그의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토방에 내려섰고 쌀분이도 앉은 걸음으로 마루로 나왔다. 아이고, 언제 올게요? 쌀분이가 백년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한 달 있다가. 한 달간 뒤잘리자면 보고 잡아서 눈물 캐지겠다. 쌀분이는 백년의 손을 놓으며 펑 젖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백년이가 할머니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고 밖으로 튀어나가자 백석이와 백금이가 후두두 따라 나섰다. 돈대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계동은 백년을 앞에 태우고 서둘러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백석이와 백금이가 자전거 뒤를 따라 뛰었다. 최월수는 돈단에 서서 아들을 태운 자전거가 물두구로 접어들어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이 시리도록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자전거는 새끼네 다리에서 영산포 선창으로 이어지는 물뚝을 타고 빠르게 달렸다. 물뚝 오른편에는 크고 작은 논다랑이들이 멀리까지 펼쳐졌고 왼쪽으로는 영산강이 넘실대며 흘렀다. 강에는 고깃배들이 돛을 달고 오가는 것이 보였다. 강바람이 드센지 고깃배들의 흐름이 제법 빨랐다. 아버지, 우리 선생님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건지 그 이유까지 써내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백년이가 강에 흐르는 돛배들을 보며 바람 때문인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버지도 그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다. 친구들을 보니까 재판관이 되겠다는 아이가 많았고 도락구나 다쿠시 운전수가 되겠다는 아이, 장사꾼, 빵집 주인, 목장 주인이 되겠다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래, 너는 뭐라고 써냈느냐? 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뭐 한 가지만 써내라고 했는데 저는 3가지나 써냈어요. 뭐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훈도가 되고 싶었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주 할머니가 재판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시더만요. 그래서 3가지 다 썼어요. 아직은 결정을 못하겠어요. 그렇겠지, 아직은. 그리고 꿈은 또 변하니까. 아버지는 제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글쎄다. 아버지는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내 할아버지께서는 종에서 풀려나 농사꾼이 되었지만은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오셨단다. 나는 내가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은 옳지 않다. 아버지 말 뜻을 알았는지 아니면 정확히 이해되지 않은 것인지 백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머리가 아버지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한껏 고개를 깊숙하게 숙이고
앞을 바라보았다. 1차 목표는 먼저 광주 고보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장래 문제는 유학을 갈 때 결정하면 된다. 알겠어요. 아버지 말에 백년은 여전히 큰 소리로 대답하며 고개까지 끄덕였다. 자전거는 어느새 선창거리를 지나 영산포 대교를 건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주에 가려면 나룻배를 타야 했는데 지금은 선창에서 영산포역 둔덕 사이에 목교가 세워져 강을 건너기가 수월해졌다. 다리를 건너면 바로 영산포역이 코앞이다. 장계동이 허벅지가 뻐근할 정도로 힘주어 페달을 밟아 다행히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영산포역에 당도했다. 기차 오겠다. 서둘러라. 장계동이 자전거 짐대에서 어물짐을 백년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백년은 한 손에 책보를 또 한 손에는 어물짐을 힘겹게 들고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다음 대합실 안으로 들어섰다. 장계동은 기차가 떠날 때까지 철길이 보이는 역 광장 모퉁이에 서 있다가 천천히 자전거에 올랐다. 그는 백년에게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어물짐을 돌려보낸 것 때문에 조금은 마음이 무거웠다. 아내 말대로 백년이와 함께 갔다가 밤차로 돌아올 것을 그랬나 싶기도 했다. 그가 굳이 백년과 함께 가지 않은 것은 오늘은 꼭 영산포 소학교 이상수 선생을 만나보기 위해서였다. 장계동은 퇴직 처분을 당한 데다가 헌병대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고 나온 이상수 선생이 거동조차 못하고 집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어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상수 선생과는 영산포 소학교에서 같이 근무할 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낸 사이였다. 영산포 소학교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을 때는 어김없이 그는 장계동을 사전에 제지시키곤 했다. 이상수 선생이 아니었더라면 장계동은 생각하는 대로 항일 발언을 하고 행동했을 것이고 종당에는 사퇴당했을 것이었다. 어제 장계동이 동료한테 듣기로 이상수 선생은 2주일 전 수업 시간에 임진난 때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반 학생이 헌병대에 고자질하여 일이 커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헌병대에 고자질한 학생은 바로 전포수의 아들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장계동은 급히 자전거를 타고 왔던 길을 되짚어 영산대교를 건넜다. 그는 선창거리를 비껴 소학교 쪽으로 향했다. 마침 영산포 장날이라 학교 앞은 장꾼들로 북적거렸다. 영산포 장날이면 근동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영산포 바닥은 어디나 사람들로 벅신거렸다. 장계들은 쇠전을 지나고 옹기전 옆으로 돌아 갱갱굴 쪽으로 가다가 가마터 입구에서 페달을 멈췄다. 이상수 선생 집은 가마터 들머리에 있는 낡은 초가 삼간이다. 반쯤 열린 살인문을 밀치고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 마루에서 혼자 공기놀이를 하고 있던 소학교 1학년짜리 이상수 선생 딸이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니 쪼르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헛기침을 토하며 마루에 올라 방문을 열어보니 두 아이와 부인은 보이지 않고 이상수 선생이 맨살 등짝을 드러내 놓은 채 큰 대자로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등짝이 상처투성이었다. 상처 위에 무슨 약을 발랐는지 온통 노랬다. 그제야 장계동은 이상수 선생이 바로 눕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장 선생. 이상수 선생이 두 팔로 방바닥을 짚고 끙끙대며 힘겹게 일어나 앉으며 맥 풀린 눈빛으로 장계동을 보았다. 세상에 이 지경을 만들어 놓다니 천벌을 받을 놈들. 장계동이 이상수 선생 등 뒤로 바짝 다가앉아 피딱지가 덕지덕지한 등짝을 애잔한 눈빛으로 쓸어보았다. 겉이 이런데 속은 얼마나 상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걸을 수조차 없다고 다리며 허리며 성한 데가 없을 것 같았다. 처음에는 대나무 회초리 같은 것으로 후려치더니 나중에는 작대기로 때립디다. 그래도 약을 발라서 이만해. 짐승 같은 놈들, 천하의 약먹으리들. 장계동은 울먹이는 소리로 탄식을 삼켰다.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언제쯤 올까? 이상수 선생은 끓어오르는 분을 참느라 어금니에 힘을 주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장계동한테 늘 자칫 잘못했다가는 미친 개한테 물리게 되니 바짝 긴장하고 조심하라고 타이르던 이상수 선생이었는데 그가 없는 사이에 결국 이렇게 되다니. 이 모든 것이 장계동 자신이 나주로 옮겨간 때문이라 싶어 심한 자책감을 느꼈다. 그날 장계동은 1시간쯤 이상수 선생 옆에 있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터 주막에서 비가 맺어져 혼자 술을 마셨다. 그는 흥건하게 취해 자전거를 끌고 물뚝을 따라 새끼내로 돌아오면서 흐느끼듯 아리랑을 흥얼거렸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대목에서는 끝내 자전거를 팽개치고 퍼질러 앉아 울먹이고 말았다. 끝없이 펼쳐져 하늘과 맞닿은 현해탄이 어느새 주황색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다가 하늘 같고 하늘이 바다 같다. 쇠잔한 하루의 해가 설빛하게 기울고 바람이 드세어지자 바다는 황금 물결을 이루며 거칠게 온몸을 뒤척였다. 바다의 일몰은 엄숙하고 장엄하기까지 하다. 시작도 끝도 없는 망망대해를 바라보니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의 차이로 서로 다투고 내 것을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11시에 시모노세끼를 출발한 관부 연락선은 6시간 동안 현해탄의 물살을 가르며 쉬지 않고 항해를 계속했다. 2시간 후면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다. 연락선이 대마도를 비껴 지나면서부터 수평선 위에는 티끌 한 점 보이지 않았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거센 물결 위에서 인간 존재의 미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엄숙하고도 긴 여정이다. 양만석은 노을이 타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본다. 일본 유학을 마치고
6년 만에 고향 나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는 고향에 돌아가기가 두렵다. 6년 만에 나타난 그를 보고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가 목표를 경유하지 않고 관부 연락선을 탄 것은 잠시 진주에 들러 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지나간 6년의 세월이 양만석에게는 까마득하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변화에 놀라고 있다. 그가 생각해 보아도 6년 전 고향을 떠나던 그와 지금의 자신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6년 동안의 유학 생활이 그를 딴 사람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외모부터 몰라보게 달라졌다. 고향을 떠날 때는 탱크 바지에 도리우찌를 삐딱하게 눌러쓴 영락없는 시골 건달이나 성질 사나운 고등계 형사 같은 차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감색 신사복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중절모에 금태 안경까지 썼다. 보통 키에 다부진 체격의 모습은 돈 많은 사업가나 은행 간부가 아니면 고급 관료쯤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실 변한 것은 외모보다는 그의 속마음이다. 이제 그는 일진회 주요 멤버가 아니고 동양 척식회사의 앞잡이가 되어 소작인을 못살게 들볶던 나주 양진사의 3대 독자 양만석도 아니다.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 최고 지성을 갖추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피 끓는 애국 청년이다. 그는 이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킬 각오가 되어 있다. 양만석은 6년 전의 자신에 대해 더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어쩌면 그의 귀국은 치욕의 허물을 말끔하게 벗겨내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속죄양이 되어 고향으로 가고 있다. 양만석과 함께 귀국하는 일행은 3사람이다. 고향이 전라북도 정읍인 김준형과 경기도 수원이 고향인 안광철. 이들의 공통점은 부호의 아들이며 모두 와세다 대학 출신이라는 것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기 위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도쿄를 떠나 도가이 도혼센, 사녀오센을 달려 시모노세키에서 관부 연락선에 오르기까지 일본 경찰의 감시 때문에 잔뜩 긴장해 있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일본 유학생들이 고국에 돌아가 민족을 일깨우기 위한 순회 강연을 막으려고 검문이 심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배에 오르기까지 한 번도 검문이 없었다. 그들은 배가 출항을 해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만석이 자네 혼자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하고 있나? 체격이 우람하고 서글서글한 눈을 가진 안광철이 갑판으로 올라왔다. 안광철은 양만석보다는 5살이나 아래지만 양만석이 실제 나이를 25살이라고 속여 서로 말을 트고 지내는 사이다. 안광철은 간밤에 밤늦도록 벌어진 환송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서 선실에서 낮잠을 퍼질러 자고 이제야 일어난 것이다. 저기 준영이 아닌가? 안광철이 갑판 이물 쪽 구석에 있는 김준형을 발견하고 속삭였다. 점심을 먹은 후 양만석과 함께 줄곧 갑판에서 바닷바람을 쏘이고 있던 김준형은 어느새 여자를 사귀었는지
젊은 여자와 나란히 서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김준영은 큰 키에 얼굴이 해맑은 미남형의 귀공자 타입으로 여자를 사귀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그들 일행이 배에 오를 때 한 여자가 유독 그들의 눈에 띄어 시선을 모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김준영이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바닷바람이 드세게 불자 여자의 종아리가 드러나도록 깡똥하게 올라간 검정색 통치마 끝자락이 깃발처럼 펄럭인다. 짧은 파마머리도 함께 나폴거렸다. 여자는 바람이 신경 쓰이는지 오른손으로 허벅지 아래 치맛자락에 찰싹 붙이고 서 있다. 치마 저고리 차림의 여자는 적당한 키에 오동포동한 체격이다. 성숙하면서도 포근해 보인다. 겉으로 얼핏 보아서는 결혼한 여자 같지만 얼굴이 앳된 것으로 보면 아직 학생인 듯하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지 이물 쪽의 여자와 함께 있던 김준영의 큰 소리로 웃어대는 소리가 고물 쪽의 일행들에게까지 들렸다. 그때마다 여자가 힐끔힐끔 양만석 쪽을 곁눈질하며 살폈다. 점점 더 짙은 색깔로 타오르는 노을빛이 가까이 마주보고선 두 사람의 얼굴을 발그레하게 물들였다.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배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가슴 시리도록 아름답다. 그때 김준영이 친구들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더니 여자와 함께 일행 쪽으로 가까이 왔다. 여자도 함께. 인사들 하게. 도쿄대학 음악과를 졸업한 조선혜 씨네. 김준영이 일행에게 여자를 소개시켰다. 가까이에서 본 여자의 얼굴은 접시꽃처럼 도톰하고 지성미와 귀염성이 알맞게 조화를 이루었다. 조선혜는 세 남자에게 따로따로 목례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남자들도 각기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반겼다. 평소에 뚱한 성격인 안광철만이 건성으로 가볍게 눈인사를 했을 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조선혜 씨 고향이 진주라는구먼. 김준영이 버릇처럼 연신 실실 웃으면서 말했다. 조선혜의 고향이 진주라는 말에 여자에 대해 무관심한 척 해보이던 양만석의 눈이 얼핏 빛났다. 양만석은 어쩐지 조선혜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는 듯 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조선혜도 양만석을 눈여겨 훔쳐보는 것 같았다. 어느덧 붉게 타오르던 노을빛이 어슴풀에 사라지면서 칙칙한 어둠의 점액짓 거뭇거뭇 바다를 덮어오기 시작했다. 바람도 한결 드세어졌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는 바다 위에 백고동 소리가 멀리 퍼졌다. 그들은 하선 준비를 하기 위해 선실로 내려왔다. 어느덧 부산항이 가까워지자 배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양만석이 짐을 챙겨서 선실 입구로 나가다가 옆에 서서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조선혜를 발견하고 주춤했다. 오늘 밤 부산에서 묵으시겠습니까? 조선혜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나긋나긋하다. 그래야겠네요. 조선혜 씨는요? 저는 이모님 댁으로 갈 겁니다. 아, 그러세요? 양만석은 어디선가 서로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고 넌주시 물어보려다가 참았다.
진주 강연회에 저도 꼭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겠군요. 김준영이 진주 강연회에 대해서 조선에게 이야기한 것 같았다. 그들은 다음 날 진주에서 형평사 주최로 열리는 강연회에 연사로 초대되어 가는 길이다. 1923년 4월 진주에서는 강상우와 신현도 등이 주축이 되어 형평사를 조직하고 천민 계급으로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온 백정들에 대한 해방운동을 시작했다. 두 사람이 진주에서 형평사를 조직한 것은 그곳 백정인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려다 거부당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진주에서 형평사가 조직되자 경상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부를 설치하는 등 차츰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평민들과 백정들 사이에 충돌이 잦아졌다. 진주 형평사 강연회 다리를 놓은 사람은 양만석이다. 그는 이번 강연회를 기회 삼아 형평사를 사회주의 조직으로 포섭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천민 계급을 사회주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앞으로 조직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때 백고동 소리가 어둠을 흔들었고 배가 멎었다. 시모노세키를 출항한 연락선 도쿠주마루호는 8시간 만에 부산항에 도착했다. 풍랑 때문에 예정 시간보다 30분쯤 연착했다. 처음 1680톤급 미키마루가 취행했을 당시만 해도 11시간이나 소요되었다. 지금은 7000톤급의 곤고마루와 3000톤급의 도쿠주마루 등 두 연락선이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운항하고 있는데 정상 소요 시간은 7시간 반이 걸린다. 부산에서 경부선을 타고 서울 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 연락선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족 단위의 이주민들이다. 조선에 오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무지개 빛깔 기대를 걸고 몰려드는 이들을 가리켜 조선 사람들은 반은 상인이요 반은 도적의 무리들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부산에는 날마다 관부 연락선을 타고 들어오는 일본인 이주민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부두와 부산역은 맞붙어 있었다. 배에서 내려 조금 걸어 나오자 바로 여기 나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부 연락선에서 내리면 잔교를 건너야 했는데 지금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잔교는 1918년에 철거됐다. 관부 연락선은 이제 항만 시설이 아니라 철도 시설이나 다름없었다. 관부 연락선 계류장인 제1부두가 부산역 곁에 바짝 붙어 있어 바다와 육지의 교통을 연계시키고 있다. 이미 1911년에 압록강에 철교가 놓여 부산역은 일본과 만주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관부 연락선을 통해 들어온 일본의 공산품을 만주까지 실어 보내는가 하면 만주와 조선의 식량을 일본으로 실어가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그 때문에 경상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많은 쌀을 일본으로 실어가기 위해 부산항 주변에는 대규모 도정 공장들이 성업 중이다. 부산에 큰 도정 공장이 18개나 된다. 일본 상인들 중에 조선 쌀을 일본에 수출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부산은 이제 조선 침략의 전초지가 되고 있다.
이 무렵 부산은 빠른 속도로 일본화되어 갔다. 중심지 거리 모습은 도쿄와 비슷했다. 인구 8만 명 중에서 조선인이 4만 5천 명이고 일본인이 3만 5천 명이다. 이대로라면 몇 년 안 돼 일본인이 조선 사람보다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1914년에는 일본인 거주지가 부산진에서 초량까지 확장되었다. 1876년에 개항한 부산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었다. 1902년 개포를 매립하여 부산역을 세우고 3년 후인 1905년에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1915년에는 부산과 동래 사이에 전차가 개통되어 동래 온천은 일본인들의 휴양처로 변했다. 1916년에는 부산역에서 대청동을 거쳐 토성동까지 전차가 연결되었으며 다음 해인 1917년에는 부산 우편국에서 광복동을 연결하는 전차도 개통되었다. 그런가 하면 영도에는 조선공업을 필두로 군수산업체들이 들어섰다. 그 무렵 부산에는 크고 작은 공장이 176개나 있었고 216개 회사 가운데서 일본인 회사가 180개나 되었다. 부산역 앞에는 화려한 르네상스식과 일본식 건축 양식을 절충하여 지은 국제관 건물이 한껏 위용을 뽐내고 있다. 화려한 이 건물은 일본인 기노시와 시게도미가 자본금 2만 원을 공동 출자하여 세운 것이다. 부산역 건너편에는 붉은 벽돌로 지은 초량 명태 고방이 있었다. 일행은 부산역 앞에서 조선해와 헤어져 택시를 타고 숙소인 복내관으로 향했다. 역 근처에 부산 철도 호텔이 있었으나 세 사람이 한 방에 들 만큼 큰 방이 없었고 한 사람당 숙박비가 5원이나 되어 복내장으로 정하게 되었다.